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그래요. 내가 시험을 보기 전에는 시험 문제가 참 쉽길 바라죠. 그런데 시험을 이제 다 보고 나서 이제 시험 개떡같이 보고 나서 이제 내가 개떡같이 본 시험이 이제는 좀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기를 또 바라게 되는 아주 이상한 유인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요번 세법 시험은 뭐 작년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쉬웠어요. 뭐 시험 자체가 쉬웠다기보다도 작년의 난이도가 워낙 극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들어본 정보에 의하면 이제 오늘 출제와 관련된 자가 저한테 이제 좀 그 5% 정보를 좀 준 게 있었는데 이제 인사혁신서에서 작년에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다른 과목들과의 형평이 좀 맞지 않고 조정 점수의 차이가 많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출제위원들한테 아주 쉽게 출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 표현 자체가 아주 쉽게 출제해달라고 요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아주 쉽게를 문제를 처음 냈나 봐. 어쨌건 간에 뭐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극강의 난이도였고 꽈락이 40% 이상이 꽈락이었대요. 40% 이상이 꽈락이었고 합격자 평균이 60점 초반대여가지고 뭐 역대 거의 제일 어려웠던 이제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아주 쉽게 출제를 해달라고 출제위원들한테 조금 요구를 해가지고 출제위원들이 처음에는 아주 쉽게 출제를 했나 봐. 그런데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검수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 검수하는 요원들이 검수를 하면서 야, 이건 너무 쉽다 판단했나 봐.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조금씩 수정을 해가지고 난이도 조정을 조금 한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시험 끝나자마자 강평 올린 것처럼 문제가 조잡해. 좀 그래서 뭐 단서 같은 것들도 상당히 지엽적인 것들도 많이 나오고 아니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물어봐야지 국세환급 가산금 발생일을 왜 물어봐요. 이 국세환급 가산금 발생일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국세환급금 발생일이 왜 그 규정이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낸 거야. 그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특례를 만들려는데 특례 만들기 위한 기준을 조금 설정하려고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뜯어다가 거기에 약간 준용한 그런 아주 조잡한 하부 규정이어가지고 그건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건데 애당초 문제 출제는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이었대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검수하는 과정에서 국세환급 가산금 발생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후문이 있네요. 자, 어쨌든 간에 좀 작년 대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 쉽게 내달라는 인사혁신처의 요구에 대해서 너무 아주 쉽게 냈다가 이건 너무 아주 쉬워버리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가한다는 게 약간 지엽적이고 조금 약간 조잡스러운 이제 그런 문제가 된 이제 그런 기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자, 어쨌건 뭐 아주 쉽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어쨌건 뭐 작년 대비로는 상당히 쉬운 거고요. 학생들이 뭐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뭐 어렵고 쉽고라는 것이 뭐 객관적으로 딱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해볼 때는 그 이전까지는 2017년도 시험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2020년도 시험이 이거는 뭐 역대 제가 본 적 없는 극강의 난이도였고 2018년도와 2019년도와 비교한다 그러면 뭐 거의 유사한 이제 그거보다 높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확연히 낮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 2018년도 19년도와 조금 유사한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뭐 조정 점수 판단할 때는 어쨌건 뭐 조정 기준 뭐 60점은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어쨌건 여전히 세법 80점은 사회 100점일 거예요. 이제 그 정도 기준으로 잡고 어쨌건 뭐 가늠을 좀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출제 범위는 아주 전형적인 보편적인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5문제,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시에서 각각 4문제씩, 그리고 국세징수법은 언제나 2문제, 그리고 상속세및 증여세법 작년에 안 나왔죠.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올해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나왔는데 뭐 상속세, 증여세 문제가 아니라 비과세 연금 소득이 튀어나와가지고 어쨌건 뭐 제가 강조해서 마지막에 줄쳐놓은 것들이 다 나왔으니까 상증세 특강 잘 듣고 기본적인 세법의 마인드가 있었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도 어렵지 않게 풀었어야 됩니다. 자, 굳이 뭐 상중하를 나누자 그러면 제가 작년에는 상을 6문제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기출문제에서 7급, 9급 합쳐가지고 상을 6문제 적어놓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상이 3문제, 그리고 하가 8문제, 뭐 중이 9문제, 그 정도로 뭐 제 주관적 기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눈높이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리 올해 출제된 내용들 보니까 작년에 너무 어려웠다고 이제 또 지엽적으로 팠는데 결과적으로 세법은 이제 내년부터 필수 과목이 되는 거죠. 이제 선택일 때는요,
이제 출제자들한테 이제 어떤 평가가 내려지냐면, 물론 출제자들이 뭐 출제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뭐 징계를 먹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조금 그 다음 시험에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뭐 요 정도인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약간 거슬리는 거지. 출제자들이 뭐 우리 입장을 완전히 고려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보편타당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들 뭐 여건 되는 대로 뭐 2주 동안에 출제위원들 거기 갇혀가지고 바깥에 연락도 못하고 뭐 나가지도 못하면서 문제 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출제를 하게 되는 건데, 어쨌건 그동안은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끼리의 난이도가 조정 점수가 자꾸 너무 벌어져 버리게 되면, 이거 뭐 특정 과목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난이도를 좀 조절해다오, 이제 이런 요구들을 받으니까 신경을 좀 썼겠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필수 과목이 된단 말이에요. 필수 과목이 되니까 세무직 준비하는 친구들은 세법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과목과 비교될 게 없어. 뭐 세법과 영어를 비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법과 회계를 왜 비교해? 그러니까 어쨌건 이 세법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않고 낼 문제 낼 거란 말이죠. 따라서 작년은 어려웠고 올해는 지엽적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또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지엽적인 거 어려운 거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원규정에 대한 단단한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공부 시간을 조금 더 투입해가지고 조금 더 규정에 대한 확장을 통해서 지엽적인 규정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심도 깊은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제 필수 과목이 되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고득점을 통한 합격을 조금 도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1번부터 한번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기출 문제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풀어볼 때는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답이 저거였어,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제가 며칠 전에 라이브 특강 한 거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는 뇌의 과정은, 일단 우리가 공부를 뭐 아무리 열심히 해놨다 할지라도 시험장에서 100문제 받아보고 나가지고 세법 문제 딱 봤을 때는 어쨌건 처음엔 당연히 낯설어. 뭐 다행히 뭐 위에 어떤 법인지 써 있으니까 소득세법인 건 알겠는데, 이 소득세법 중 내가 공부한 어떤 규정이 이 문제에 링크를 시켜야 되는 규정이냐, 이거를 빨리빨리 뇌구조로서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내일이 지나기 전에 이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샅샅이 전부 다 풀어봐야 돼. 그래서 시험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딱 맞이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풀었냐를 기억해야 지금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이것을 시험장에서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실수, 착각,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느껴야 그 이후 시험 또는 여러분들 인생살이에서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하지만 그 한 번 지나간 그 순간에 잘못했던 것들을 잘 대비하고 보완하면 그와 유사하거나 그와 동일한 또 다른 기회 때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뭐 인생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험 본 것에 대한 결과는 이미 나온 거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그 요인들을 여러분들 개별적 각자의 인생에 조금 더 견고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심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보완을 하는 것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감정 배제하고 잘 보고 못 보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당했던 그 느낌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었어야 되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오늘 시험 본 거 PPT로 만든 거라 가지고 급조한 거라 가지고 요게 조금 가시성이 별로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시험지 있다면 시험지 가지고 참고를 좀 하시고, 없다면 조금 화면 잘 보시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1번 문제 틀린 거 고르는 건데요.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돼요. 이거 틀리면 공부 굉장히 안 한 거예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 되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죠. 국세기원법은 공유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국세는 연대납세무 진다고 그랬는데, 다른 세목들은 전부 다 가만히 있는데 소득세법이 난 싫어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법상 공유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국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무가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사업 합산과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동사업도 아니면서 공동사업인 척 해가지고 부인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것에 협조한 다른 공동사업자 간의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허위로 분배된 소득 금액을 한도로 해서. 그렇죠? 자, 두 번째,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는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 우리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를 열거를 해놓긴 했는데 어떻게 열거해놨다 그랬어요? 이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자를 찾아보려면 뭐 개나 고양이나 우주인 이런 애들밖에 없다 그랬죠?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민법상 뭐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국내 영업소득 뭐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규정된 것을 지급할 때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은 공유물에 대한 국세는 연대납세금을 진다고 했지만 우리 소득세법은 공유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개별납세금을 준다 그랬지 연대납세금을 안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저놈하고 내가 돈이 10억 원이 없으니까 저놈하고 5억 섞어가지고 10억 원 부동산을 샀어요. 그랬더니 얘가 20억이 돼버린 거야. 그럼 둘이 공유하고 있는 반씩 투자해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10억을 얻었으니 그 10억의 이익 중 5억은 내 거, 5억은 제 거잖아요. 그럼 제가 5억 소득 얻고 내가 5억 소득 얻어가지고 각자 양도세 내야 되는데 내가 안 냈다고 제가 연대납세 무신다고? 제가 안 냈다고 내가 연대납세 무신다고? 소득세는 그러지 말자는 거잖아요. 개별납세의무, 소득의 귀속의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자 혼자 책임지는 것이지 그 각각의 귀속을 공동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 3번이 당연히 확연히 틀린 이제 그러한 질문이 되는 거고요. 뭐 당연히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되겠죠. 이것은 뭐 납세의무 승계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질문. 자,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 2번.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 자, 요거는 뭐 중수준이라고 할게요. 요거 뭐 상수준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라든지 연장에 제한이 없는 사유라든지 아예 세무조사 기간을 두지 않는 사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합조사 원칙이지만 부분조사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조사 중지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 일일이 읽어보면서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들까지 외워가면서 공부 못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원칙과 예외는 알아두라 그랬고 그에 대한 기본 개념은 좀 설정을 해놔야 개별 사유를 암기하지 않더라도 구분을 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세무조사를 우리가 막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 되어서. 근데 세무조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20일 내로 끝내야 되는데 시간 더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유는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이 세무조사를 하러 갔는데 예상보다 조사할 양들이 훨씬 더 많아. 세무조사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 그러면 외국에 가가지고서 현지조사도 좀 해야 되고 자료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굉장히 많아지고 이러면 기간이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기간 연장을 하겠죠. 또는 납세자가 더럽게 말한대로 자료를 가져오라 그래도 미적 안 가져오고 지금 세무조사한 지 18일 19일 지나가고 있는데 뭐 정리 좀 해가지고 가져오라 했더니 미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니네 미적거려? 뭐 20일 지나면 끝난 줄 알았냐? 20일 연장 죽어버려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납세자가 협조를 안 하거나 아니면 할 일이 많아지거나. 그렇죠? 그럼 기간이 연장돼야 되겠지. 또 어떤 사유가 또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세금을 좀 누락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범죄적인 의사와 범죄적인 의도로 세금을 포탈한 걸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가가지고선 요만큼 수술하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암덩어리가 있는 거네? 어떻게 해야 돼? 수술 시간을 늘려야 되겠죠? 세무조사 기간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외자료의 수집 제출을 해야 되거나 상호합의 절차 개시에 따라서 외국과세 기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외자료가 들어오기 전까지 상호합의 절차의 협의가 나올 때까지 우리 세무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요. 그게 들어와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들어올 때까지 멍하니 20일을 지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저거 올 때까지 할 게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거예요. 세무조사 중지하고 있다가 저 자료와 협의의 내용이 오면은 그때 다시 재개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상식적으로 1, 2, 3번의 내용은 세무조사 기간이 더 필요한 거고 이거는 뭐 자료가 안 왔으니 협의가 안 됐으니 세무조사를 지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중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세무조사 중지 사유에 해당하고 얘들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다소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개념상 틀려야 된다라는 문제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 파트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암기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개념으로 풀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입 항목. 자, 올해는 뭐 법인세법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법인세법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법인세법 어려워 이러지 말라고. 법인세법이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저 새끼가 모든 게 다 나쁘진 않아. 잘하는 것도 있고 가끔씩 착한 일도 하기도 해. 근데 보편적으로 그 굵직굵직한 나쁜 점이 있어가지고 저 새끼 전체가 다 그냥 나쁜 새끼로 보이는 거지. 그럼 그 새끼를 아예 만나지 말고 그냥 만나되 걔랑 만나면 불편한 부분 빼고 좋은 부분만 조금 걸러가지고 그놈과 만남을 가지면 되잖아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 새끼 완전 싫어 이러지 말고 어려운 건 일단 냅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모르는 것도 구체화시키면 뭐라 그랬습니까? 법인세 중에 어려운 거 30%도 안 돼. 70%면 70%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 보면은 맞출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어려워서 조금 잘 못 풀고 그렇다 할지라도 요번 같은 시험은 법인세법에서 알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어때요? 다 맞출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 합병 차익, 분할 차익은 이름은 무슨 뭐 이익처럼 보이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과 같은 거라 그랬죠? 입금 불산입. 자, 제가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세법 가르치냐면 첫 번째, 규정의 취지 이해해라. 두 번째, 관련 규정 정리해라.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원조문 확인하라고. 여러분들은 뭐 감자 차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감자 차익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처럼 시험 문제에 감자 차익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감자 차익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책이 아무리 다이어트 세법이라 할지라도 각 용어의 정의와 원조문들은 필요한 거 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감자 차익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아야 이게 입금불산입인지 알든가 말든가 하는 거죠. 그렇죠? 감자 차익이 입금불산입인지 아는데 이게 감자 차익인지 모르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원조문 확인하는 습관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뭐 강조 엄청나게 강조한 거예요. 법인세 시작하자마자 입금 부분에서. 그래서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숫자를 한번 볼까요? 해당 법인이 채무 1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 10억을 먼저 받았어. 그래서 차입금 10억 원이 이쪽으로 채무가 10억만큼 이렇게 없어지고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그럼 주식의 액면가액이 5억 원이었기 때문에 자본금이 5억이란 말이죠. 근데 이 주식은 시가가 8억 원이었어요. 제가 맨날 예를 들어 드리는 거. 시가가 8억이라 그러면 이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이라는 것은 이쪽에 들어가는 금액은 무조건 발행 금액이라고 그랬죠. 해당 주식이 발행되기 위해서 받은 대가니까 무조건. 발행 금액 중 시가 8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들이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이라서 5억이지만 이 주식의 시가가 8억 원이었다면 8억 원을 초과하는 2억 원은 주발초에서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3억 원이 되고 나머지 2억 원은 세법은 채무면제 이익, 기업회계는 채무조정 이익이란 이름으로 기업회계도 수익이고 세법도 입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그것을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 틀린 거죠. 그렇죠? 얘만큼은 입금인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쉬운 문제인데 어쨌건 뭐 저한테 수업 듣고 그게 딱 떠오르는 사람들한테는 하겠지만 보편적인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중수준에 조금 한 단계 들어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건 중이라고 달아놨지만 어쨌건 뭐 이 문제 저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건 팔고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지만 영원히 내 돈이 아니라 세무서에 머지않아 낼 돈이기 때문에 부채, 예수금이지 입금이 아니죠. 자, 4번을 답으로 찍은 사람들은 세법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자, 문제 4번. 자, 이것도 뭐 할 말이 많은 문제예요. 할 말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태도에 대한 어떤 할 말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뭐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일반적 경정 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는 거지만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요. 얘네들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당연히 1차적인 기본 규정을 모르고 이걸 틀렸다라고 하면 일단 그 문제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요. 얘들이 후발적 사유냐 아니냐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기본 수업을 들은 친구들 그냥 기본 수업만 듣고 시험 보기 힘들지만 어쨌건 그 신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들이 그에 대한 사유들이고, 최소한 기출문제라도 문제풀이 과정을 수업이라도 들은 친구들은 이 말이 기억이 나나 안 나나 한번 보세요. 어떤 기억이 나면 A와 B가 공동사업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A와 B가 공동사업에서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억 발생했는데 내가 지분이 30%고 내가 지분이 70%라 그래가지고 얘가 3억 신고하고 얘가 7억 신고했단 말이에요. 이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10억 원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과세관청이 갑자기 요 A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경정을 한 거야. 경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경정했냐면 너 씨 3억이 아니라 네 지분 50%였잖아 하면서 3억 원에다가 플러스 2억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5억만큼으로 조사해서 경정을 한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은 어차피 제로성 케이만이에요. 10억 원에서 5억 원이 얘 거니까 얘는 7억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 2억이 줄여야 될 텐데 과세관청은 이거 안 줄여준다니까. 덜 신고한 놈 과세만 한다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접한 요 B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차피 우리 10억 번 거에서 내가 7억이고 제가 3억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5억이 되니까 나는 마이너스 2억 해가지고 나도 5억으로 감액 경정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경정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얘네가 조사를 늦게 나와서 경정하는 바람에 5년이라는 경정 청구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거 못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네들은 과세해놓고 안 돌려주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당연히 그래서 후발적 사유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과세 표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간까지 3억 7억 신고했는데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귀속을 제3조로 변경시켰잖아요. 그러한 경정 또는 결정이 있었을 때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이것도 비슷한 사유고 이것도 비슷한 사유니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5년 지나더라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얘는 있다 없다 그것만 바꿔가지고 틀리겠다 문제예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미팅할 때 남자 4명 앞에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남자를 찍은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 내가 그냥 2라는 숫자를 좋아해가지고 돼지에 주근깨 많은 애를 내가 선택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그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들을 갖고 산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위에 시험장에서는 내가 선택한 답에 대한 이유를 선택을 안 하고 볼펜을 굴리거나 왜 좋아하는 숫자를 찍냐고. 적어도 내가 2번을 답으로 찍었다면 1번, 3번, 4번은 답이 아니다라는 뭔가의 근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버릇하면 이런 문제들은 뒷꼬리에 말을 조금 틀리겠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보게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나 동의 차원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데 얘는 없다, 있다인데 이 중에 다른 거를 찍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지 못했거나, 아니면 후발적 사유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규정도 숙지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컸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그 내용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참 공부 열심히 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 오늘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기억과 상황이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5번. 이거는 뭐 그냥 맞춰야죠. 이런 요령 가르쳐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항상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묶인 것은이 제일 쉬운 문제야. 묶인 것은이. 이것은 오히려 사지선다형보다 더 쉬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는 몇 개인가가 제일 어려운 건데 이렇게 정답인 걸로 묶인 것은 되게 쉬운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동확정국세에 대해서 이것저것 기억 안 나더라도 내가 여러분들 꿈속에도 나올 정도로 강조한 게 뭐예요? 중간연합 법인세는 자동확정국세지만은 중간연합 소득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얘는 무조건 아닌 거잖아. 얘는
그럼 일단 자동 확정 국세만을 모두 고르는 거에서 확실히 아닌 것만 지워봐. 이것만 지워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가 확실히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게 아닌 다른 답을 찍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간연합하는 소득세가 자동 확정 국세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야. 이건 아예 국세기본법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국세기본법 앞부분조차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거나 문제 푼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둘 다 안 좋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동확정국세에 대해서 이런 가산세 옛날 가산금이었던 부분만큼은 자동확정국세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래 어려워 복잡해 몰랐다고 쳐. 이게 몰랐다고 할지라도 답을 찍기 어려운 게 아니라 얘들을 답으로 찍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인 거예요. 답으로 찍으면 안 되는 놈이 3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방식적으로도 노력 투입상으로도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반성하세요. 반성해야 돼요. 우리 오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몰랐던 것들을 가르치거나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강의예요. 알겠죠? 충분히 내가 뭘 잘못했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인식하는 게 뭔가를 이뤄내는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사람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자꾸 내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시험의 난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자꾸 핑계를 대는데 현재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하고 인정한 다음에 나를 낮게 둔 그 자리부터 정말로 성실하게 다시 올라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테스트이며 이러한 인생살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연민 가지지 말고 자기 변명하지 말고 자꾸 남 탓, 다른 탓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현재 부족한 내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여기서 실력을 덧붙여가는 방법이 뭔가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릎 꿇고 사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얘기야. 인식하라는 얘기. 내 주머니에 지금 5천 원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라고. 그러니까 백화점 가가지고선 20만 원짜리 책가방 같은 거 보지 말라고요. 내 주머니에 5천 원 있다는 걸 인식하고 5천 원에 걸맞는 물건을 사러 가거나 아니면 2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싶으면 20만 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빨리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5천 원밖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자꾸 비싼 데 가가지고 물건 고르고 앉아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사고 아무 시험도 잘 볼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지금 나의 부족한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중간에 납부하는 소득세가 아니고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조합 징수하는 소득세, 그리고 옛날 가산금이었던 납부지원 가산세, 그리고 중간 연합하는 법인세,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어요. 인지세, 그렇죠? 얘들이 자동 확정 국세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그냥 풀어라라고 말하는 게 한 대여섯 문제 정도 나왔어요. 한 2000년대 초중반이나 나올 법한 무슨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가 적용되는 소득으로 묶이고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문제들입니까? 자, 소득세 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 자, 1,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했던 말 기억나요? 근로소득하고 공적연금 소득을 원천징수율 몇 프로다라 말하고 하면 틀린다. 걔네들은 간이세액표라는 거에 의해 가지고 걔네들의 부양가족수라든지 소득에 대해서 괄호, 세로 일치하는 부분에 있는 금액을 그냥 원천징수하는 거지.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 몇 프로다라고 말하면 틀리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1, 2번은 당연히 그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업시간. 원천징수 의무자는 됐다 귀찮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거래징수했다가 그래도 몇 달 무이자 대출받는 것처럼 남의 돈 10% 정도 쓰다가 나중에 내야 되는 그런 자금 운용의 미라도 있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하자마자 곧바로 다음 달 10일 날 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이자만큼의 이익도 없이 엄청 귀찮단 말이에요.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 세법이 얘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하니까 잘해줘야 돼요. 그 원천징수 소득에 대해서 소득자별 주소지 다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납부해요?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자 네 편한 데다가 내 이렇게 해줬어요. 원천징수 의무자 네 편한 데다가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원천징수 의무자가 만약에 비거주자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게 뭔가 거래를 하다가 돈을 줬을 거 아니야. 근데 걔가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돈을 주는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죠. 뭐 원문 규정을 보자 그러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지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다른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거기서 내 편하게 돈 지급한 데서 돈 떼었으니까 내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런데 비거주자인데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주소지 거소지 없을 테니까 잠깐이라도 우리나라에 발 딛고 존재하는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류지 체류지. 그때는 거류지 체류지 그냥 네가 서 있는 데서 제일 가까운 세무서에다가 내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나? 근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뭡니까?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과 관계없이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체류지를 내가 걔들한테 소득 지급하는 직원들이 있는 그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데 내가 지금 거류 체류를 지금 저기 마산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 올라가서 내야 돼?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원천징수 의무자 편안하게 해주는 건데. 그렇죠? 3번이 뭐 명확히 틀린 거죠. 심적으로는 객관시세법 들은 친구들한테는 이건 하라고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서화골동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장기간 발생한 소득의 일시적 실현이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소득 합산하지 않고 20% 원천징수 해가지고 납세 의무 종결시켜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현 소득세법상 징수 방식은 원천징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그 매수자가 우리나라에 발 한 발 들이지 않은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이냐. 그럼 걔들이 서화골동품 사면서 원천징수 떼어가지고서는 세무서에다가 내주겠어요? 안 내준다고. 안 내주니까 그러면 원천징수를 못하니까 과세를 못하겠네? 그래서 만들어진 규정이 뭐라고요? 이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랑 되게 비슷하게 서화골동품을 양도해서 소득을 얻은 내가 거래징수 당해가지고 납부돼야 될 돈을 내가 소득을 지급받은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보아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뭐 그 표현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다 생각나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했다면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중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틀린 것들이 최소한 30% 이상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시험 이후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여러분들의 실수이며 결점인 거예요. 그걸 보완하는 게 지금 이 자리의 가장 큰 목적이다. 자, 7번. 소득세 법령상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지엽적인 거죠.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걸 내지 않고 조금 지엽적인 걸 냈는데 그래서 뭐 어쨌건 뭐 저는 상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래도 이거가 해석하지 못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법 실력이 좋아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와 이제 그냥 외우지 않은 것은 풀 수 없는 자가 이런 데서 갈려집니다. 물론 뭐 외우지 않아서 풀 수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법의 논리와 세법의 개념, 이해, 취지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제가 얘기했죠. 보지 않은 규정도 얼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라는 감이 좀 쓸 수 있다고요. 그런 감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친구들이 이런 시험에서의 상수준의 세 문제를 이거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100점짜리, 95점짜리 이제 그런 학생들이 되는 겁니다. 어쨌건 뭐 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상담받고 뭐 그런 친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뭐 잘 봤다는 친구들한테 문자들이 막 오고 있는데 뭐 100점도 굉장히 많고요. 95점도 상당히 많고 90점 이상이 어쨌건 간에 작년에는 90점 이상의 그 문자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해석을 한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일단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기환직 비율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명공사채 이자가 약정일이 되는 건데 얘는 무기명이니까 원칙으로 가서 지급받는 날. 그리고 기환직 비율 중에 비영업대금 이익 내가 빨간 동그라미 해놓고 뭐라 그랬어? 얘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약정일로 하지만 만약에 약정일 전에 수령했다면 수령일이 되는 약정일과 수령일 중 빠른 날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얘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았으니까 약정일 전에 지급받았으니까 둘 중에 빠른 날 지급받은 날이 되겠죠. 그렇죠? 그 둘 다 맞은 거예요. 이제 우리 기환직 비율 족보에 없으니까 얘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텐데 그러면 기환직 비율 족보에 없으면 얘들은 이제 지급받은 날이에요. 지급일. 근데 둘 다 지급일이라고 하고 있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3번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래. 그러면은 갑이란 사람이
요때 금융자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요 금융자산에서 이렇게 이자가 붙었다? 이자가 계속 붙고 있지 아직까지는 지급되지 않은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이자가 이렇게 가득 붙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때가 언제야? 상속 개실이 된 거죠. 그럼 상속 개실 기준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상속이 일어나가지고 갑의 상속인이 만약에 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을 이름으로 이 금융자산이 이자와 함께 열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자 지급일이 어딨냐고요. 이자 지급일은 나중에 상속받은 자가 이 이자에 대해서 나중에 지급받는 날이 될 텐데 이때 발생한 이자의 이자 소득 수입 시기가 왜 이때야? 당연히 상속 개실 현재 요 이자가 갑의 사망한 자의 소득으로 귀속이 되어서 그 소득세를 을이 납세 의무 승계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상속으로 인해서 발생된 납세 의무들은 전부 다 상속 개실 현재로 끝맺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수입 시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까지 정확하게 안 했다 할지라도 상속 개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거나 말거나 뭐 기일 전에 해지하거나 무슨 뭐 원본에 전입해가지고 재계약하거나 그럼 다 그 시점이 수입 시기였고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당연히 일반 정기예금과 같은 거니까 당연히 지급받은 날인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은 맞는 거고 이것은 애매하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어쨌건 상수준이라고 제가 표시해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암기하고 쉬운 수준의 암기로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정한 해석을 통해서는 세법적 논리로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요. 뭐 이런 문제까지 해석해서 풀라는 능력 발휘시키지 않을게.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정도의 문제들은 요 정도로 내면 애들이 좀 틀려주겠지 하고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이도 조절하다가 너무 쉬워가지고 갑자기 합격자 평균이 95점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운 수준에 포함시킬 문제로 낸 것이니까 뭐 출제자를 존중한다면 뭐 틀려주는 것도 뭐 이해가 될 수 있으니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풀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 몇 개 빼고 90점 맞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잘 본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이거 뭐 선물이지 선물. 필요경비 있는 소득. 그래서 요 네 가지 이거를 틀렸다는 사람들은 뭐 올해 합격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느끼고 이제 내년을 목표로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은 공부를 굉장히 정말로 부실하게 했든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전자이길 바랍니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자, 부가가치세 법령상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사실은 한데 규정을 조금 사례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규정만 알고 있었는데 사례화 시키니까 조금 어지러웠다 이럴 수도 있으니 어쨌건 그래서 뭐 중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배운 규정입니까? 내가 지금 물건을 줬는데 돈으로 받은 거예요? 재화로 받은 거예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거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았을 때는 내가 준 것의 시가 받은 것의 시가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공급자 위주의 과세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라 그랬죠. 내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 500원이 과세 표준이 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원인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 표준은 없다. 이거는 뭐 출제자는 좀 정확하게 하려고 괄호 안의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여러분들은 괄호 안의 내용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뭡니까? 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유일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얘는 그 임대용역의 시가만큼을 과세 표준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이 아님 이러니까 잘못 생각한 친구들은 이거는 그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좀 말을 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거 없어도 하자가 있는 지문은 아니니까 빼든가 해야 되는데 뭐 굳이 뭐 정확한 지문을 만든다고 요걸 집어넣었는데 요게 산학협력단과 대학 그리고 뭐 주택공급사업자와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걔네가 100% 지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얘들과의 무상 공급 같은 경우는 일정한 취지상 걔네들은 공급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뭐 걔네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규정은. 그래서 얘네들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이제 그런 예외가 되므로 틀린 것이고
자,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 무상견본품은 수출하더라도 공급이 아니고 국내 공급하더라도 공급이 아니에요. 과표는 없죠. 자, 폐업시 잔존재화죠. 폐업시 잔존재화 같은 경우는 공급 의제잖아. 공급 의제라는 건 뭐예요? 판 것처럼 보겠다는 거야. 판 것처럼 보겠다 그러면 재고재화. 비상각자산은 당연히 얼마에 팔아? 시가에 파니까 시가일 것이고, 사용자산은 얼마에 팔아? 그거를 뭐 시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사용자산 같은 경우는 시가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간주시가, 체감일 고려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비상각자산이니까 재고재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인 1,000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얘기 듣고 보면 알고 있는 거였는데 시험장에서는 잘 모르겠더라. 이게 규정은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 풀이라든지 그 응용 적용의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이제 그런 증상이 되는 거니까, 아, 요번엔 내가 그러한 부족함이 있었으니 다음 도전 때는 조금 더 내용 충실히 하고 충실한 내용을,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안다고 문제 맞추는 거 아니라고. 아는 것과 문제를 맞추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조금 더 문자화시키는 훈련에 조금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조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니라 그러고요. 이건 뭐 일정한 공급에 포함되는 여러 부가세 간접세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뭐라 했어요? 사치성 물품이면 개별소비세, 술이면 주세, 휘발유면 교통에너지 환경세, 여기에 들러붙는 교육세, 농특세 다 포함된 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금액, 공제한 금액을 공과액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자,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그냥 호련히 기부만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무상사용권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 그 자산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랬죠. 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걔는 제외하는 거, 요게 맞는 질문인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뭐예요 그게? 매출의 누리죠. 매출의 누리. 매출의 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으니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얘도 맞는 질문. 자,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가 분명하지 않대요. 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대요. 그냥 갑이랑 을이랑 뭔가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얘한테 이렇게 1,000만 원 받은 거야. 그런데 얘들은 부가가치세가 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계약서에다가 1,000만 원만 쓰고서 1,000만 원 주고 딱 끝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세무서에서 얘한테 연락이 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 공급했는데 왜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세요? 그런 거예요. 나 안 받았는데? 안 받았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봐서요. 이 지급받은 금액에 110분지 100이 과세표준이고요. 이 지급받은 금액에 110분지 10이 부가가치세인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90, 90, 90, 91 이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 1,000만 원을 공과액으로 하면은 나는 받지도 않는 걸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이러한 규정을 둔 겁니다. 이것도 뭐 명확히 배운 내용들이에요 다. 자,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고요. 국세징수법은 요번에 전면 개정이 돼서 이벤트를 한 건가 봐. 뭐 엄청나게 쉽게 나왔어요 문제가. 1번 문제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 역대 국세징수법상 지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또 나왔어. 이제 더 가장 많이 나왔어 이제.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이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권자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일단 우리가 행정집행하고 나중에 환가해서 매각하고 나면 그때 네가 우리보다 우선된다 그러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쟤네가 가처분 가압류에서 소송 끝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쟤네 소송은 민사소송인데 내가 과세관청이 행정집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없는 소송 만들어내겠다. 재산 안 뺏기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재산이라 할지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조문이. 1번 보자마자 틀린 거 찍고 이거 읽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자, 2, 3, 4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요. 이게 1번에 있어가지고 더 좋은 문제였어.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야, 이것도 옛날에 어디 세무사 시험인가에서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비슷하게. 그거 되게 객관식 문제집에 똑같은 지문 하나 있을 거야 아마. 어디 있어? 이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나요? 수업 시간에 내가 그 압류하려는데 얘네가 금고문 안 따주고 문 안 열어주면 소방서에다 연락해가지고선 이따시만한 전기톱 가지고 문 딴다는 얘기 해줘서 안 해줬어. 소방서 전기톱. 폐쇄된 문과 금고와 기구를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걔들이 안 열어. 그러면 아유씨 안 열어준대 가자. 그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소방서 전기톱 가져온다고. 직접 열 수는 없다? 그러려면 이게 무슨 강제 집행이야. 부탁 집행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틀린 거죠. 이것도 3, 4번을 읽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세징수법은 이벤트였다. 이벤트. 전면 개정 이벤트. 두 문제 그냥 10초 내로 맞춰라 라는 이벤트였다. 이런 문제가 많을수록 그 해의 시험은 좀 쉬워지는 겁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납부 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하수준이죠. 말을 좀 지저분하게 해서 그렇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에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이 끝났대. 그럼 뭐 납세 의무 소멸이지 뭐 제척기간 만료. 그렇죠? 그 다음에 교부 청구, 압류, 고지, 독촉 네 가지가 뭐예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 그리고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숨어 있어봤자 그래 나가 있어라 6개월 이상. 우리는 제척기간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고 기다릴게. 소멸시효 정지 사유죠. 그런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까지 부과가 있으니까 상증세 외 일반 국세고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무신고잖아요. 일반 국세 무신고 시 제출기간 몇 년이야? 7년이거나 역외거래배 10년이거나 어쨌건 뭐 5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당연히 답이지.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것이고. 부가가 있을 법령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조기환급 신고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환급 받을 것만 달랑 신고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매입 매출 싸그리 다 신고한다 그랬어요? 정규 신고처럼 기간만 짧아진 거지 그냥 정규 신고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때 합계표 제출했다 그러면은 예정 신고 확정 신고할 때는 합계표 제출한 걸로 봐서 별도로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답이 여기도 나오잖아. 여기도 나오잖아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나고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대요. 확정신고 말하는 거네요. 폐업했다 그러면은 폐업일에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죠. 그런데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뭐 예정신고라는 거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도 신고해야 돼요. 확정신고할 때 예정고지 말고 예정신고분과 조기환급신고분은 그 기간에 대한 매입매출 정확하게 신고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확정신고 시에 예정신고분과 조기환급신고분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죠? 이거 식별 못해가지고 틀린 친구들은 지금 이 말 들으면 아이씨 또 이랬을 거란 말이야. 왜 아는데 시험장 가서 틀리고 이렇게 하는지의 원인을 찾아야 돼. 그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테스트, 여러분들 인생에서의 테스트는 계속 비슷한 수레바퀴를 돌게 됩니다. 자, 나머지 뭐 읽어보시고요. 자, 용역의 공급 시기. 요거 뭐 상호로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요건 내가 심화 때하고 객관식 때밖에 말하는 거거든. 근데 올해는 기출문제를 제가 좀 자세하게 해가지고 기출문제 때도 말을 했어요. 자, 이건 뭐 장기할부 조건부 판매, 그리고 중간지급 조건부, 그리고 그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계속 조건급은 확보를 받기로 한 때고,
자, 뭐 부동산 임대용을 공급하고 간주 임대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2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 가지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거라든지 이러한 스포츠센터에 헬스장 가지도 않으면서 연회원 1년치 끊어 가지고 가지도 않는 것들, 걔들 그냥 한 방에 돈 번 것처럼 보이지만 매달 돈 번 것들을 예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를 공급 시기로 해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죠. 이게 기억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중간지급 조건부라든지 아니면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는요, 이제 뭐 용역의 제공이라네. 용역의 제공이라 그러면 언제예요? 공급 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 시기고 재화의 공급이라 그러면 인도일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도일 용역 제공 완료일이 요때가 공급 시기가 되어서 요때 과세하는 건데, 얘들은 희한하게 공급 시기 전에 돈을 받는단 말이야. 공급 시기 전에 돈을 받으니까 돈을 미리 받아놓고 공급 시기가 되고 나서 세금을 안 낼지도 모른다. 불안하니까 얘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를 공급 시기로 해둔 거예요.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지만. 알겠죠? 결과적으로 이 특례는 뭐다? 원칙적 공급 시기 전에 대가 수령한 것에 대한 특례라고 했잖아요. 공급 시기 전에 돈 받는 것에 대한 특례야.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용역 제공이 끝나고 나가지고선도 이때도 대가 지급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원래 여기까지 해서 완성시킨 다음에 돈 주기로 했는데 그 완성이 조금 일찍 돼가지고 완성이 조금 일찍 돼가지고 돈 받기로 한 때보다 좀 더 완성이 일찍 완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에 따라서 어쨌건 간에 용역 제공 완료일 원칙적인 공급 시기 이후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있다면 얘들은 특례가 아니야. 왜?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특례는 무슨 특례라고요? 공급 시기 전에 돈 받는 것에 대한 특례야. 근데 얘는 공급 시기 이후잖아. 그럼 얘는 이 안 받았다 할지라도 용역 제공 완료일을 공급 시기로 봐가지고 얘는 덜 받은 것도 이때 과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랑 제가 뭘 비교했어요? 이거랑 비교한 거 뭐야? 장기할부 판매. 장기할부 판매는 요때 인도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야. 그 장기할부 판매는 공급 시기 이후에 받게 되는 돈에 대한 특례라 그랬어. 따라서 장기할부 판매인데 인도일 이전에 공급 시기 전에 받게 되는 금액은 이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장기할부 판매는 공급 시기 이후에 돈 받는 것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얘는 특례 적용 안 된다고요. 얘는 선수금으로 봐가지고 그냥 부채 처리해놨다가 인도일 날 공급된 걸로 보는 거고, 얘네들은 공급 시기 이전에 돈 받은 것에 대한 특례야. 그래서 얘네들만 특례지 얘는 특례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원칙적인 공급 시기로 가는 거야 라고 설명한 거 기억나요? 그런데 얘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래. 아니잖아요. 얘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리게 한 지문입니다. 이건 지엽적인 게 아니라 어려운 지문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설사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걸 답으로 찍었다는 얘기는 다른 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공부 안 한 거잖아. 애매한 지문이 2개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건 뭐 저는 상으로 표시를 했지만 틀릴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 뭐 이거 상속세및 증여세법 문제인데 일단 상증세법 특강 드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상증세 특강 한 6시간 정도 하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다 필요 없고 지금부터 주치는 것만 말하고 한 거 있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이거 수익자 연속 신탁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된 거라서 상속의 정의에 들어가면서 이거 나오면 상속재산이야 상속재산이야 라고 주신 거 기억나요? 그리고 의제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이거 생각나요? 보험금하고 퇴직금하고 신탁재산. 그래서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탁 재산에서 파생된 거 아니에요? 신탁의 이익이 되는 거.
아버지가 신탁을 해가지고서는 그 신탁 재산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 신탁 수익권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아들내미가 신탁 수익권 이어받겠죠. 그럼 당연히 그것도 상속재산일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어려운 문제냔 말이죠. 상속세미 징역에서 박탁강 들었다면. 그리고 요거는 뭐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란 말만 들어도 이건 과세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냄새가 스멜스멜 나지 않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세무사들은 원래 저런 그 연금이라든지 저런 그 고용 사대보험 같은 것들 전문가 노무사들이고 우리가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이 자꾸 수수료 아끼려고 우리한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알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국민연금법에 대한 연금은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국민연금법에 대한 연금은요, 이제 60세 넘으면 본인에 대한 노령연금이 있고요. 요 60세 넘으면 이제 60세 넘고 연금 불입한 자가 60세 넘으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연금으로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수급 기간에 연금 불입 기간에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인이 됐어요. 그럼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금 불입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럼 사망을 하면 그 사망한 연금 불입자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는 세자예요. 배우자. 그리고 이거 세법은 아닌데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인데 이 직계비속은 25세 이하여야 하고요. 이 배우자든 직계존속이든 뭐든지 간에 연금법인데 이게 3천만 원이가 3천만 원 소득 이하여야지 소득이 3천만 원 넘어가 버리면 유족연금 이제 그때부터 끊겨요. 결과적으로 이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그 집의 가장이었던 소득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러한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건데 이거를 과세하면 안 되겠죠. 상속세든 연금소득이든.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은 사망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사망한 유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급되는 그러한 성격이므로 당연히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런 개념 정도는 세법 공부하면서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뭐 1번이 정답이어서 상징성 문제도 뭐 속어법으로 하더라도 쉽고 개념적으로 봐도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것도 뭐 설명 들어보면 그냥 중이라고 해놨어요. 그냥 뭐 좀 우리가 주로 보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중이라고 해놨지만은 일단 법인세 신고든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든 간에 신고는 했는데 서류 하나 안 집어넣었다고 무신고로 봐버리는 필수적 첨부 서류가 있죠. 뭐 있어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지문 2개 지워지잖아. 그렇죠? 지문 2개 지워지고 이거는 뭐 내가 안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안 가르쳐준 건데 뭐 그렇게 했지 뭐. 이거를 틀리게 만들어가지고선 답을 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겠지만 내가 안 가르쳐준 거지만 합병했을 때 뭐 합병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이런 내용을 첨부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보면요. 법인들 개인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였다가 법인으로 도망온 애들 3년간 쫓아오잖아. 그래서 법인한테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법인이 제출한 성실신고 확인서는요. 세무감사란 말이에요. 세무감사. 근데 얘네가 만약에 외관법에 따라 가지고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아서 감사보고서가 제출됐다면 어차피 공인회계사한테 우리 세무감사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법률에 강제를 많이 받는 그런 감사를 받았는데 이 세무감사 뭐하러 또 받냐고. 그래서 외관법에 따른 외부감사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자라 할지라도 얘들은 성실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기억나잖아. 당연히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 요거 뭐 쓰잘데기 없이 국세환급금 발생일은요. 다른 규정 하나도 없어. 이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냐면 우리 국세환급금 충당 시 소급표 알아요? 국세환급금 충당 시 충당 효력의 소급표. 그래서 걔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압류권자보다 순서를 좀 우선 가져가려고 그 해당 국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날,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 충당에 대한 효력이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런 규정이 있잖아. 여기서 국세환급 발생일은 뭐냐를 규정해 놓지 않아가지고 이거 보완하려고 시행령에다가 구탱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인데 얘가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국세환급 가산금 기산일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다음 날로 한다라고 해놓고 뭐 어떤 날들만 적어놨잖아요. 이거랑 비슷해. 국상급 발생일은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것들 다 모르겠더라도 뭐야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받는 경우는 그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 빼면 이걸 거고, 그리고 뭐 얘네들은 법률이 개정됐다 그러면 제가 이거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개정일이냐 개정법률 시행일이냐. 개정법률 시행일이다 아닙니까? 아마도 이거 좀 애매해서 문제를 그래도 맞힌 친구들은 개정법률 시행일 생각하면서 요거 답으로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개정법률 시행일, 요게 틀린 것이고,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외에는 전부 다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데, 그것은 이자 붙여주는 날이고, 이자 붙여주는 날 말고 국상학금이 발생한 날은 그 30일이 지난 날 뺀 나머지 날들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지엽적이고 좀 조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이건 뭐 틀려도 할 수 없는 문제긴 해요. 그런데 어쨌건 요 표현 자체를 보니까 국상학금 발생일이니까 국상학금, 가산금, 기산일과 비슷한 용어들이 나오니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 것 찍으면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20문제를 다 알고 시험장 들어가냐고. 몇 문제들은 내가 정확하게 답인지 모르더라도 영어, 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런 트릭이라든지 요런 느낌으로 조금 가능성 있게 집어넣으면 맞춰지는 것도 있듯이 요것도 그런 식으로 맞췄으니까 100점 친구들이 잘했다고 연락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그런 좀 시각으로 풀었으면 좋겠는 이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국세환급금 발생일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는 메인 규정이 아니야. 메인 규정 아니고 지엽적인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쓴 말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 이상한 규정, 지엽적인 규정 쓴 말에 내용 보완하려고 그냥 하부 규정 만들어 놓은 거를 이거를 왜 메인으로 내. 자,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에 대한 설명. 이것도 뭐 중이라고 쓰긴 했는데요. 귀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면 기타 사회출. 그리고 채권자 불명사채이자에서 누군지 모를 놈한테 집한 것은 대표자상여, 원천징수액은 기타 사회출. 그리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어쩌고저쩌고 국조법에 따라서 내용 되게 복잡한 거지만 어쨌건 귀속자가 외국법인, 법인이니까 기타 사회출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냥. 그리고 입금을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비영리법인이거나 외국법인이라고 소득처분을 안 할까? 얘기했잖아요. 소득처분이라는 것은 세무조정을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고, 만약에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어가지고 분리과세 되는 애라 그러면 안 하겠지만, 얘네가 만약에 종합과세 되는 애라 그러면, 국내사업장이 있어가지고 종합과세 되는 애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도 세무조정할 것이니 소득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갱가신세법 뒤져보세요. 이 지문 그대로 있어요. 비영리 외국법인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죠?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기네요.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내가 이거 내가 그 수업할 때도 이 출제자들이 그냥 조문 그대로 갖다 붙이면서 아주 성의 없게 낸다 그랬는데, 상품 외의 자산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상품 외의 자산도 아니야. 상품 등 외의 자산이라 그러면 상품 등은 또 상품과 상품 이외의 기타 등등을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법률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항에 상품 제품 등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2항에 위 1항의 상품 제품 등 외의 부동산 같은 것들이에요. 부동산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를 법에서 그렇게 써놨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 수험생들한테 상품 등 외의 자산이라 그러면은 저게 부동산이라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이 부동산이라는 걸 인식해서 이 날들 중 빠른 날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업할 때 이렇게 욕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니까 욕을 하고 막 화를 내야지 기억이 좀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 손익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의할 거, 장단기 구분할 때 임대기간이냐 1년 이상 초과냐 이거 구분하라 그랬죠. 장기야. 장기면 세법의 원칙이 발생주의예요. 세법의 원칙이 발생주의지 얘는 지급받는 날로 하면 틀린 거죠. 그렇죠?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금액까지도 입금 또는 선금으로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용역 제공,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제조업, 기타 용역은
이 말이 없었으면 좋은데 예약 매출도 포함한다 그래가지고 굳이 또 특례 생기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 인도 기준 적용할 수 있다. 신고 조정으로도 그 결산 조정으로도. 자, 이런 거 뭐 몰라도 되는데요. 이거 몰라도 되는데 내가 심화 때는 설명을 했어. 심화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이거 기억나요? 배드뱅킹, 배드뱅크라 그래가지고 원래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한 날이기 때문에 그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그런데 이 금융채무 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 추심을 위하여 출자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한 유동화 전문 회사는 그냥 부실 채권들 모아가지고 이거 추심해가지고 돈 받으면 우리의 이익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로부터 원래 1,000만 원짜리 채권인데 못 받게 된 거야. 그럼 1,000만 원짜리 채권 못 받게 된 것을 우리가 200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그 1,000만 원짜리 채권을 쟤한테 막 멱살 잡고 추심해가지고 4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쟤한테 200만 원을 사온 거니까 우리는 200 번 거고, 쟤는 굳이 추심 활동 안 하더라도 200만 원 가져간 거고, 얘는 1,000만 원 받을 거 400만 원밖에 안 줬으니 어쨌건 3자간 어느 정도는 좀 만족을 하는 이제 그런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부실채권 모아다가 사서 이걸 가지고 추심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추심한 금액을 이 유동화 전문 회사에다가 투자한 사람들한테 분배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건 부실채권을 추심해야지 분배할 수 있는 것이니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 같은 게 어디 있어 이게. 그러니 얘네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급받아야 받은 거죠. 그렇죠? 라고 심화 때 얘기했죠. 배드뱅킹. 그래서 요 뭐 문제 나왔는데 뭐 어쨌건 뭐 답이 아니고 명확한 답이 2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만약에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배드뱅킹에 대한 내용들을 뭐 다른 날로 말하면 굉장히 어렵고 지엽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안 보면 되는 문제문이니까. 그래서 2번에 있는 내용 임대 손익에 대한 귀속 시기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검토해 봤고요. 자, 이 기출문제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러면 욕을 먹거나 처벌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은 두 가지야. 우리 기업회계도 손익계산서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표의 자산상태가 크로싱 돼가지고 기업을 평가하듯이 시험 결과의 평가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했냐, 공부량, 어떻게 공부했냐, 공부 방법과 공부량의 크로싱된 결과물이 요 시험의 결과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잘못했다고 채찍을 때리거나 좌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여러분들의 투입 양과 투입 방법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의 지난 노력의 시간을 보고 앞으로의 노력할 시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노력했는데 점수가 안 없는데 어떻게? 이거는 뭐 나중에 노망든 노인네가 밥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면 어떻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감정 개입하지 말고 그냥 이 결과는 정확히 나의 투입량과 투입 방법의 성과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성과물이 만약에 여러분들 성에 차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을 재검토해보고 향후 발생할 시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알겠죠? 자, 감정 개입하지 말고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험이라는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관문에 조금 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길 바라고요. 어쨌건 뭐 시험은 끝난 거니까 끝난 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결과는 그렇더라도 오늘 뭐 하라 그랬어요? 고해성사 해라. 고해성사 안 하면 개선이 없어. 오늘 시험 봤던 100문제 하나하나 다 찝어가면서 내가 시험장에서 느꼈던 기분과 느낌, 그리고 이것을 채점해보고 모든 것을 안 이후에 나의 현재 느낌, 이것을 비교해서 어떻게 지금의 내 느낌을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준비하고 고민하고 연구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험에 있어서만 숙제가 아니라 아마도 인생의 숙제가 될 겁니다.
자, 어쨌건 이러나 저러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합격하게 될 친구들은 미리 축하드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이것도 합격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내년이든 뭐 올해 지방직이든 뭐 7급이든 후속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그런 숙제들을 이제 요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하나하나 잘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기출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